남자분 그러세요? 여자분, 남자분? 그쪽 분야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와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 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산업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 포럼의 사무총장 이영보입니다. 네.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포럼의 오늘 회장이신 한만희 회장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부회장을 맡고 계신 김재정 부회장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앉아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금투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매번 산업 포럼 때 우리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에서 어떤 좋은 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류센터에 관한 거, 하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 지수에 관한 건데, 둘 다 상당히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분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께서 좀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센터를 할 수 있는 거죠. ES 캔달 스퀘어 위치의 배상희 대표님. 이게 뭐 어떤 조건이 있나요? 뭐 법상으로는 발표하시는 분 마이크 팀장으로 들어가지고 있어서. 네, 마이크. 법상으로는 바랍니다. 원격 방식. 물류센터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ESR 캔달 스퀘어 리치의 배상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FTSE EPRA 나리츠 지수를 우리 FTSE 러셀의 이보영 이사님께서 홍콩에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물류센터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배상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거는 마이크가 잘 네네. 들릴까요? 잘 들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 7, 8년 동안 이제 몸담고 있는 물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제 그 경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좀 리캡 해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씨를 보여주시면 먼저 2022년 정말 커다란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물류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물류부동산 시장이 기관들의 시장으로 발전하게 된 지난 7, 8년간의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데 과거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물류부동산을 처음 개발하게 된 시점이 2015년입니다.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존재도 큰 의미가 없는 시점이었고 지금이야 캔달 스퀘어가 저희가 약 한 연면적 120만 평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또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게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2015년 당시 기관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은 그 규모나 질에서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부동산에 대한 자산 평가 및 시장 조사 자체가 되질 않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선순위 대출 받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단순한 이유인데 평가 및 시장 조사라는 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사례, 거래 사례, 임대 사례 등이 잡혀져야지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시장 데이터가 전무한 거죠. 당시 저는 그 라살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동산 사모펀드에 있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에코티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딜팀에서 토지를 물어오면 결국 본사에서 물어보는 핵심은 니들의 구체적인 인베스트먼트 디시스가 뭐냐 는 거였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투자 기관에서의 인베스트먼트 디시스를 구축하려면 현재 시장의 현황, 경쟁사들의 진출입 등이 다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무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산을 이제 막 목도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물리 공간이 필수적이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현재 그 공간의 절대적인 규모 및 운용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결국 이제 구체적인 시장 수치들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거대 담론을 제시한 것이었고, 다행히도 본사에서는 일본에서 성공 사례를 이제 근거로 저에게 투자 승인을 내준 것이었죠. 다른 뭐 외국계 투자 기관들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성자적인 마인드도 있었겠지만, 또 저희가 그냥 딜팀으로 봤을 때 이게 승인이 정말 쉬운 부분이었을까라는 지금 의구심도 현재까지도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현재까지 유효한 두 가지 사실이 포착이 돼요. 절대 규모 및 효율성이라는 요인인데요. 길게 보면은 7, 8년간이고요. 짧게는 지난 3, 4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활발했던 물리부동산의 개발은 연간 약 한 17%에서 25% 정도 성장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수치이기는 해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물류창고는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필수적인 공간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현 시점 생각해 보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이 이전의 20%대가 아닌 보다 완만한 추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앞으로의 물류창고가 과잉 공급 페이즈로 들어설 것인가? 현재까지의 창고 공간 확산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모든 중간재 소비재 유통에 필수적이었던 절대적인 물류 공간 자체가 기존의 기간 등급으로는 제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공간은 뭐 당시 기억하기로는 아무리 커도 500평에서 1000평 규모의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또 분산되어 있는 fragmented 공간을 통한 유통 및 물류였기 때문에 그 비용과 재고 관리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까지의 물류 공간의 공급은 크게 보면은 전자상거래 성장을 뒷받침하고, 두 번째는 기존 분산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공간의 대규모 통합 및 이전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개의 축이 같이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아요. 현재 공급량에 잠시 보자면, 뭐, 지난 3, 4년간은, 제 기억으로는 한 50만 평에서 60만 평, 연평균, 적어도 수도권,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뭐 집중포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쌓이면서 22년, 23년에는 인가 수치만 보자면 5, 60만 평의 2배 이상 달하는 물량들이 원래 이제 시장으로 진입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2022년 전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저는 다음 혹시 페이지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로 다시 와 보면, 현재 반년이 지난 시점에 왜 물류부동산 시장 전체가 커다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지만 산업, 소득, 그리고 자본시장 요인들 세 가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 자산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초산업, 배후산업, 즉 전자상거래 시장 및 리테일 산업군이 되겠죠. 그럼 현 시점 해당 산업군은 어떠냐? 이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코비드 시대 안에서 급성장 이후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그 성장률이 이제 보다 더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소비 시장은 역시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실질 소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돈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 역시 주춤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이 물류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쁜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산 규모에도 못 미치는 규모의 물량이 공급되었고, 또한 공간의 이전 및 통폐합이라는 두 번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양의 공급이 지금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즉 쇼티지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견인 요인에 모두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공급에 대한 수요는 당장의 산업 성장세와는 별도로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마침 이제 지난주에 저희 회사 기업 홍보 때문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장기 투자 기관들, 롱펀즈라고 하죠. 만나서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아마존 관련 질문이었어요. 아마존이 현재 물류 창고를 과잉 확보했다. 즉, 흔히 말하는 오버 커미트먼트 이슈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향후 커미트를 공간에 대한 확보가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다 거의 취소가 되었죠. 결국은 이제 글로벌 투자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글로벌 테마가 한국에도 결국 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짧은 대답은 노예요. 미국과 한국이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퍼캐피타 가용 물리 공간,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물리 공간과 한국의 퍼캐피타 가용 물리 공간은 2020년 기준 약 7배 수준의 스프레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공격적으로 보더라도 6배는 되겠죠. 아직도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산업 및 공간 효율화를 위한 후발주자의 캐칭업이 한국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공간 투자에 최근 몇 년간의 투자가 집중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둘째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통계를 살펴보면은 지난 2년간 미국의 하위 50% 소득계층의 소득이 배가 뛰었어요. 근래의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코로나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현금 지원을 단행하였고 계속적으로 이로 인해 하위 50%의 소득이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그 증가된 소득은 소비 진작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그로 인해 미국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호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아마존 역시 비즈니스 확산에 집중을 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급격한 자본 통제를 통한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소비 패턴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전제가 튀어나왔고, 이제 당연하게도 오버 커미트먼트의 문제가 미국에서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이러한 인위적이고 임시적인 소득 증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물류시장 역시 끝없이 확대되는 소비에 방점을 둔 오버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은 것이고, 저는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일례로 쿠팡이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쿠팡뿐만 아니라 CJ, 삼성, 수많은 그리고 로컬 3PL들이 저희 리츠의 모든 공간을 100% 쓰고 있고, 여기서 이제 100%란 말은 단순 occupancy가 100%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임대차가 확보된 공간 안에서의 오퍼레이션이 100% 돌아가고 있다. 즉, 공간에 로스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둘 다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공실률이 지금 1.5%에서 3% 정도, 어느 파켓에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비춰봤을 때 자연 공실에 준하거나 못 미치는 수준으로 면적이 쓰여지고 있고, 임차인 시장의 수요는 아직도 매우 활발하다. 이건 뭐 원칙론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물류 부동산 시장, 적어도 서두에 말씀드린 지난 5년간 관점에서 봤을 때 놀라운 부분이 저희가 처음으로 공급의 지연 및 위축이 목격되고 있고요. 신규 공간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 현상 역시 저희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한테는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허가 관련, 레귤레이션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한 2년 정도 간의 기간에서 물류 공급이 활발해지고, 또 동시에 이제 수도권 지자체 레벨에서의 인허가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등등의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22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많은 기관 투자가들과 그리고 개인 시행사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하 건축 면적 관련 규제, 소방 관련 증가되는 규제 등으로 인해서 물류부동산 사업의 사업성이 또 매우 악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덕트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적어도 이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면 인허가 지원을 보자면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 주체가 토지를 확보한 후에 인허가 만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브리지 파이낸싱을 단행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반론적으로는요. 그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혹은 이제 받지 못하게 되면은 브리지 파이낸싱 단계에서 차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존 차입금리 자본금의 대안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현상은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금리 상승, 여신 위축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요. 적어도 1, 2년 동안은. 또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사업성 악화는 보다 장기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걸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즉 시장으로의 자본 진입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부분은 공사비인데요. 공급 지연의 이제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에요. 상호 면적 기준 작년 대비 거의 40% 이상의 가파른 공사비 상승이 직접 보여지고 있고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물류부동산 개발의 상대적 여파는 매우 높아요. 우선 전체 공사비에서 골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사무, 판매시설 대비 물류부동산은 아시겠지만 골조가 거의 100%예요. 토지 가격이 이미 매우 높은 도심에서 공급되는 주거, 사무, 판매시설과는 달리 비도심권의 농지, 산지에서 개발되는 물류자산의 공사비 비중은 또 사업을 잘라서 봤을 때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말부터 개시되어야 되는 대규모 물류자산 개발이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신규 사업들은 현재 시공사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홀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는 미래 공급이 다 막히는 것이냐, 뭐 없어지는 것이냐, 이들 중 또 상당수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펀더멘탈 수요가 견실하고 그리고 그 로케이션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언젠가는 재개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금융구조 자본 조달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서 최소 2, 3년간의 여파가 시장에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의 지연 감소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동시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소득이 의미 있는 수치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한국 물류부동산, 기간 물류부동산의 역사로 보면 의미가 있는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목도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 평균적으로 보자면 이제 통상적인 임대차가 연평균 1에서 2% 정도의 상승률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가 오버듀가 돼서 갱신 또는 대체될 때 추가적인 5에서 10% 정도의 상승을 현재까지는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근데 계속된 공급으로 인해 이제 임대인 간의 가격 경쟁이 항상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공간의 절대량도 당시에는 문제였지만은 향후 예상되는 공급량조차도 계속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제 경쟁적인 가격으로 임차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향후 공급의 차질이 이제 보다 명확하게 이제 시장에서 예견되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은 빠르게 임대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로케이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15에서 20%에 가까운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차 안에서의 1, 2% 그리고 임대차 갱신될 때의 뭐 50%, 5%에서 10% 정도의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 시장으로 진입 이후에 처음으로 보여지고 있는 유의미한 자산의 영업 가치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NOI, NAV, 본질적 가치의 상승은 이제까지는 실제 캡 레이트 컴프레션이 계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었던 시장의 모멘텀을
그와는 별도로 자산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서 이제 이 마켓 자체가 또 좀 원동력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캡 레이트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공급도 지금 같은 패턴은 처음이고 소득도 지금 같은 패턴은 좀 처음인 것 같고 캡이 역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 레이트이 계속적으로 컴프레스 되는 걸 봐왔죠.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지난 연말 이전까지 제가 한 12개 이상의 기간 트레이드 된 자산들, 10,000평 이상, 30,000평 이상, 50,000평 이상의 그 거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웃라이어들도 있지만은 시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한 캡 레이트이 4%, 4 플랫 정도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직접 봤죠. 근데 6개월이 지났고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이제 시장 선수들이 한국 물류 부동산의 캡은 4%에서 이제 further compression이 일어나서 최소한 3%대 중반으로는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6월에 이제 저희가 기업 홍보 가려고 싱가포르 가기 전에 정말 실제 이제 클로징 된 딜들을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 자체가 마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이제 그는 재개발 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안에 아마 클로징 되는 수도권 지역 기간 간 거래가 한 2건 정도가 있는데 3.9, 4.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예상을 했던 캡 컴프레션 자체는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6개월 전에 알고 있었던 4%대가 현재의 시장 굉장히 제한적인 이제 그 거래 카운트긴 하지만 이제 시장 거래 가격 수준이냐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숨고르기냐 아니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익스펜션의 캡 익스프레션의 시작이냐, 그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는 현재 단계로는 어려울 것 같고, 보다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에 주는 여파가 단순하죠. 캡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부분은 아직도 그 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실한 편이고, 그리고 공급의 차질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치 그리고 자산의 임대 가치 또한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제 팩터인을 하게 되면은 자산의 명목 가치 자체가 훼손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그 기관 투자자로서 관심이 가져지는 부분은 그 자산의 현금 창출 능력이 올라가고 캡 레이트 컴프레션이 일단은 멈춤에 따라서 투자의 척도가 IRR 플레이에서 캐시 온 캐시로 어느 정도는 이제 변하고 있고 변할 것이다라는 어썸션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재까지는 이제 캐피탈 게인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임차인 확보도 없이 스페큘리티브 디벨롭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땅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일단 건물을 올려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이게 소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국내외에 굉장히 많은 opportunistic 자본이 들어왔어요. 적어도 이제 물리 부동산 시장으로는.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opportunistic 자본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단기간 자산의 명목 가치 상승, 캡 컴프레션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짓고 예를 들어서 준공이 끝나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최소한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컴프레션이 있을 것이다. 즉 자산을 플립해도 내가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그걸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기간 안에는 저렴한 금융 조달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둘 다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물리부동산 시장으로의 그 opportunistic 펀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살아남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뭐 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흥미가 가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스펙 개발을 이끌었던 그 opportunistic 펀드가 향후 1, 2년간 시장에 나올 디스트레스 애셋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브리지 파이낸싱 단계에서 인허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대안 대출이 안 되는 마당에 이제 말씀드렸던 펀드들이 들어가서 뭐 15%, 20% 이상의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캡 컴프레션 없이 디스카운트에 사서 제값에 판다라는 플레이를 어프로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상당 부분 시장을 그 엑sit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그 value, 투자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주체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저도 이제 신문이나 뭐 다른 매거진 같은 거 읽어보면은 현재 주식,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에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제 그로스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그 실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이제 그 value 맥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 역시도 최소한 앞으로 1, 2년간은 그 자본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물리부동산 시장에서 를 많이 이제 좀 그 저기 뭐 예상될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제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끝났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 5년간은 물류부동산이라는 산업의 맥락 혹은 이제 부동산 자체의 이 캐릭터리스틱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해와는 별도로 돈이 있으면 되는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캔달이 벌써 뭐 8, 9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컴프레티브 엣지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뭐 큰 이제 의미가 두각이 되지 않는 한 뭐 2, 3년간의 기간이 지나갔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부분의 그 이 자본들이 적어도 국내 물류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시 엑시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안목을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임차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 임대차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로컬 플레이어와도 그리고 로컬 인허가 그 기관들과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인허가를 확보할 수 있고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하우스 역량을 갖춘 그 장기 펀드들이 좀 더 경쟁적인 지위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뭐 Q&A를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슬라이드는 그 2개 정도를 더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저희 회사 소개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맥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잠시 1분 동안 살펴보시자면 저희가 2022년 말에 자산 규모 1.4조 원, 그리고 이제 에쿼티 기준으로 보면은 7천억 이상 규모로 11개 물류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하는 리츠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12개월 내에 당시 이제 국내 리츠 시장 역대 최대 규모인 하나 9천억 원의 규모 유상증자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자산을 더 붙이게 되었고 지금은 총 18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퓨어 플레이 그 물류 부동산 포트폴리오 리츠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것도 금방 끝낼게요. 지난주에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뵙지 못했던 북미, 유럽, 홍콩 이제 투자가들까지도 저희가 거의 한 30군데 정도를 한국에서 이제 줌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단 한국 물류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무했어요. 아직도
미국과는 달리 이 확산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물류부동산 시장의 확산 역시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ESR 캔들스퀘어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시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펀더멘탈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이제 그 그림을 봤을 때, 아마존이라는 지울 수 없는 약간 이제 우려사항이 글로벌 관점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자본시장이 결국은 연말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단순하게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좀 더 이 비지빌리티 자체를 확보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일단 그 발표가 두 개니까 예. 네 저기 지금 멀리서 또 홍콩에서 대기하시고 있는 발표 좀 들으시고 다 같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멀리 홍콩에 우리 이보영 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체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TSE 러셀, FTSE 러셀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영입니다. 일단 앞서 소개해 주신 ESR 캔들스퀘어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 슬라이드에 Inclusion in Major Indices에 일단 저희 지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기쁘네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FTSE 러셀이라는 회사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력 지수 중에 하나인 FTSE EPRA 나릿, EPRA라는 이제 유럽에 있는 부동산 협회와 나릿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리츠 협회와 저희가 그러니까 세 개의 기관이 함께 만드는 리츠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츠 지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 기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의 자산 배분 계획에서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좀 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업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일들은 첫 번째 뭐 capture opportunity라고 하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 일단 자산 배분을 하실 때 혹은 투자 집행 혹은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하실 때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벤치마크나 데이터 혹은 분석 툴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집행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투자가 집행된 이후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파악하고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초과 성과를 내고 있다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치를 향후 자산 배분 계획에 어떻게 다시 반영할 것인지 등등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함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면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리츠, 그다음에 뭐 원자재 등등 좀 다양한 자산군에 있어서 벤치마크를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벤치마크 안에 들어가는 구성 종목이나 아니면 기타 수반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에셋 자산군이 겹치거나 아니면 합쳐지게 되는 경우 멀티 에셋 전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각국의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투자 트렌드에 또 맞춰가는 그런 리서치와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배포하는 것을 저희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회사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MSCI나 뭐 S&P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도 비슷한 지수 사업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MSCI나 S&P와는 다르게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자산군을 커버한다는 것에서 좀 더 매력적인 지수 사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말고도 채권이 가장 큰 비즈니스이고요. 이어서 저희가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에프라나리 인덱스처럼 리츠 혹은 원자재 그리고 요즘은 사업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수 사업자로서 또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본사를 영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유럽에서 따라야 하는 벤치마크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에 다 준해서 지수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인 IOSCO라는 국제 기준도 따르고 있고, 또한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좀 더 패시브한 투자처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유럽 증권시장국이 정하는 ETF와 패시브 펀드에 따르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에서 ETF를 상장할 때 따르는 가이드라인에 다 맞춰서 지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TSE 러셀이라는 회사의 연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일단 1995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신문사와 그리고 런던 거래소가 합작해서 만든 지수 사업자입니다. 1995년도부터 글로벌 주식 지수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 해왔는데, 2017년에 일단 저희가 시티그룹으로부터 시티가 운영하던 채권 사업, 그리고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사용되는 일드북이라는 분석 툴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좀 더 멀티에셋 지수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의 모회사인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예전 톰슨 로이터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톰슨 로이터가 리피니티브라는 회사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현재 많은 자산 운용사분들이나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단순히 FTSE 러셀이라는 지수 사업자가 아니라 런던 스탁 엑스체인지 그룹이라는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의 계열사로서 기관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저희 외에도 경쟁 지수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저희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2020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미국 달러로 저희는 약 18조 원 정도의 자금이 저희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79%는 주식, 그리고 19%는 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MSCI나 S&P에 비해서는 총 자금의 규모는 훨씬 큰 편입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에프라나리 인덱스를 소개시켜 드릴 때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수 사업자로서 지수를 생산할 때에는 저희가 다른 경쟁사와 다른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방법론에만 의존해서 한 방향으로 지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다양한 시장 상황 혹은 다양한 투자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적극해서 좀 더 유연한 지수를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Academic Advisory Board라고 해서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하고 있고, 각 시장별로 마켓 컨설테이션이라고 해서 각 시장의 규제, 제도 등을 이제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아주 정기적인 마켓 컨설테이션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 국가의 파트너들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서베이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지수 사업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산하 계열사이다 보니까 점점 더 거래소들과의 협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거래소를 포함해서 뭐 대만,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아세안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과 다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일본 증권거래소와도 ESG 중에서 넷 제로에 관련한 인덱스를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주력 지수 중에 하나인 에프라나리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SR 캔들 스퀘어가 저희 이 지수의 1분기에 편입에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롯데리츠에서 편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전 2021년도까지는 한국 리츠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두 곳이나 벌써 포함이 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일단 이렇게 소개를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추정하는 에프라 나릭과 함께 동시에 추정하고 있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규모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이고요. 유로로 약 7조, 70 유로? 70억 유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일단은 북미 지역이 가장 규모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합치게 되면 약 100억 유로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프래그멘티드 되어 있고요. 각 국가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단일 국가, 미국과 캐나다로만 보기에는 일단 북미 시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이는 아무래도 좀 더 섹터에 중점을 둔 리츠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프라임 자산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운 섹터들에 대한 투자도 더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자면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가장 큰 6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아주 전통적인 자산에 대비했을 때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탈 리턴, 즉 총수익률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장기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양호한 장기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과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징의 목적으로서도 리츠는 굉장히 각광받는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래도 직접 상업용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리츠는 다 공시가 이루어지는 주식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트랜스페런시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하고 마지막으로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런 투자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가지 차트는 총 수익률 측면과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한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쫙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제 뭐 금,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 그 다음에 아시아 리츠, 그리고 글로벌 채권, 그리고 북미 부동산, 그리고 유럽 지역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리츠 이렇게 해서 다 수익률 비교를 해보았을 때 보시게 되면 왼쪽에 2008년이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 2020년도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안전자산들이 더 양호한 수익률, 금융위기 때에는 채권이 약 9%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경우에는 금이 25.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주식이 좀 더 양호한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26%, 그 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에도 20%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여기서 저희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0년 약간 장기 투자의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익률을 보았을 때에는 북미 리츠가 14.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를 이어서 아시아 리츠가 10.7%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수익률 차트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FTSE Develop, 저희가 보는 선진국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 차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그래프가 FTSE EPRA 나릭 Develop라는 이제 선진국에서 리츠들만 추렸을 때의 배당 수익률인데요. 특히 시장이 더 불안한 시기, 저희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에는 그 초과 성과가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도 주식 지수 사업자이기 때문에 FTSE Russell Real Estate Index라는 가장 큰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이 유니버스는 저희가 보는 주식의 산업 분류 기준에 따랐을 때 Real Estate이라는 산업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다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난해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업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한 데이터 업체라던가 아니면 CBRE, 뭐 Civils 이런 것과 같이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곳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실물 경제를 다 대표하는 지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프라와 나릿과 파트너를 맺어서 만드는 FTSE 에프라 나릿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시리즈가 맨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는 인덱스이고요. 저희가 이 인덱스를 만들 때에는 저희의 산업 분류 기준에 부동산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프라와 나릿이 정하는 기준도 통과해야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리츠라는 비이클 자체가 실제로 임대 수익에서 어느 정도 75% 이상이 임대 수익에서 발생을 하고 기초 자산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FTSE 나릿 US Real Estate Index라고 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좀 더 특화된 인덱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가운데에 있는 FTSE 에프라 나릿 그린 인덱스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ESG가 점점 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GeoFi라는 다른 데이터 업체와 파트너를 또 맺어서 결국은 4자 업체가 되는 건데요. FTSE 러셀, 에프라 나릿, 그리고 GeoFi라는 이 네 군데의 회사가 함께 만드는 좀 더 ESG에 특화된 그런 리츠들만을 가지고 만든 인덱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인덱스를 활용해서 패시브 자금이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테이블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FTSE 에프라 나릿이라는 인덱스와 이 에프라 나릿은 좀 더 글로벌한 유니버스인 거고요. 그리고 FTSE 나릿이라는 인덱스는 이제 저희 북미 시장만 중점적으로 보는 인덱스인데, 이 두 가지 인덱스를 보았을 때 약 3,200억 정도의 미화로 3,200억 정도의 자금이 저희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 그 중에 패시브 자금만 740억 정도에 해당하고, 그 중에 또 ETF로 상장이 되어서 기관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약 18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의 역할이 홍콩에 있으면서 홍콩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담당하는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특히 2022년도 상반기에 본 투자 트렌드는 정말 리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테마형 ETF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리고 대체 자산에 하고자 하는 수요는 높아지고 있고, 반면 이제 앞으로의 향후 아웃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유동성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과 보험사들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저희가 현재 저희 지수를 활용한 ETF 상장도 준비 중이고, 여러모로 여러 가지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커스텀 인덱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향후 한동안은 굉장히 핫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주식을 구성할 때에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FTSE 글로벌 에쿼티 인덱스라고 해서 전체 주식 유니버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비타가 75% 이상의 에비타가 부동산 투자 활동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니셜 유니버스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FTSE 러셀이 원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맞춰야 하고 시가총액도 맞춰야 하고 유동 비율 등 여러 가지 좀 더 테크니컬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저희의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에프라와 나릿 같은 경우에는
그 리츠가 영문 보고서를 얼마나 또 자세하고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실제로 그 기초자산들에서 나오는 에비타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와 에프라나릿의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FTSE 에프라나릿 글로벌 인덱스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인덱스 트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세부 방법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의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인덱스를 구성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기준으로 유럽, 그리고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론은 저희가 정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맞췄을 경우에는 FTSE 에프라나릿 디벨롭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라면 FTSE 에프라나릿 이머징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경쟁사인 MSCI하고 달리 한국을 선진국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상장된 리츠가 기초자산이 또 역시나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FTSE 에프라나릿 디벨롭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로 편입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기에 통과한 ESR 캔달스퀘어와 그 다음에 2분기에 통과한 롯데 리츠의 경우 둘 다 포함되신 인덱스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FTSE 에프라나릿 디벨롭 인덱스, 선진국 인덱스, 그 다음에 디벨롭 X 유럽 인덱스, 유럽을 제외한 선진국 인덱스, 그 다음에 디벨롭 X 노트 아메리카 인덱스라고 해서 북미 지역을 제외한 선진국 인덱스,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인덱스와 퓨어 아시아 인덱스라고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이런 인덱스까지 해서 총 5개의 인덱스 시리즈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인덱스가 단순히 리츠를 포함하느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각각의 리츠를 또 섹터에 따라서 분류를 다 다르게 하고 있고요.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뭐 오피스, 리테일, 레지던셜, 인더스트리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새로 떠오르고 있는 뭐 셀프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이런 곳들도 다 포함해서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리츠를 구분할 때에 단순히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 것인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초자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보는 추가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의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유럽이나 아니면 FTSE 에프라나릿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에서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구성 종목이 약 28%를 유럽 안에서는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초 자산을 보게 되면 영국에 위치한 자산은 약 18%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팬 유러피안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이나 아니면 펀드레이징 하는 측면에서 영국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장은 영국에 되었으나 실제로 기초자산은 영국에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런 것까지도 기초자산의 위치 그리고 섹터까지 모두 다 저희가 트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각각 국가별로 어떤 국가들이 실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있느냐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디벨롭트라는 이제 선진국 지수 안에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글로벌 인덱스 안에서 각 국가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인데요. 회색으로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저희 선진국 인덱스입니다. 선진국 인덱스 안에서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 그리고 홍콩의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인덱스는 저희가 청록색으로 표시된 것인데 역시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필리핀,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섹터별 분류 방법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선진국에서는 좀 더 이제 diversified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인 니치나 아니면 레지던셜, 인더스트리얼 등등이 많이 있고요.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추이를 보이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ESR 캔달스퀘어의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과 약간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리테일이나 오피스 위주의 리츠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새로운 시장 상황을 반영한 리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가장 큰 두 가지 트렌드는 일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혹은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리츠들이 점점 빠르게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라고 해서 요즘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커머스의 성장과 동시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인더스트리얼이나 셀프 스토리지 이런 곳들이 또 각광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하나의 방법론에 근거해서 계속 지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지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섹터들도 다 리츠 인덱스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이커머스와 함께 여태까지 섹터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약 9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구성을 보시게 되면 오피스와 리테일이 약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9%밖에 차지하지 못하던 이커머스 관련한 섹터들, 인프라스트럭처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얼이 9%밖에 안 됐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32%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니치 섹터가 아니라 주력 섹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새로운 섹터들이 가져오는 투자 측면에서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변화와 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테크놀로지 관련한 섹터들이 점점 더 리츠에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면 약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조금 생소한 용어가 아닐까 싶으신데 RORI, 로리 섹터라는 것은 이제 레지던셜, 오피스, 리테일,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해서 아주 전통적인 섹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리 섹터와 테크 섹터를 비교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는 새로 등장한 테크 섹터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뭐랄까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리츠가 다가오고 있고 분산 투자 효과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이유가 변동성으로 보았을 때에는 로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즉 월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약 13.8%인데 테크 섹터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14.7%로 살짝 높습니다. 변동성은 좀 더 높은데 기존의 전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이런 테크 섹터들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12.8%로 떨어지고 수익률은 그 중간 정도 값에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부동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전통 자산의 이런 테크 섹터들 리츠의 뭐랄까요, 구성 종목 비중을 높임으로써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변동성은 낮추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 방향으로 점점 더 기관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이러한 리츠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최근에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에서 더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섹터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뜯지 날이 US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시리즈에서만 존재하던 인프라스트럭처 리츠와 팀버 리츠가 저희의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익스텐디드 인덱스 시리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덱스 안에서는 마지막 좀 하단에 있는 인덱스 5가지의 종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글로벌 익스텐디드 인덱스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세부 인덱스를 만드는데 조금 뭐랄까요, 아주 특이한 인덱스 하나는 FTSE EFRANARI Develop Extended X Office, X Retail, X Lodging 인덱스입니다. 저희가 워낙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가 오피스와 리테일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던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투자를 집행하고자 하는 연기금이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피스와 리테일을 더 이상 추가로 집행할 플랜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스텀으로 오피스와 리테일을 제외한 좀 더 새로운 섹터들의 포커스를 둔 그런 리츠 인덱스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사실 패스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인덱스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가장 파란색으로 가장 밑에 있는 수익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조한 인덱스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FTSE 에프라나리 글로벌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버 리츠와 인프라스트럭처 리츠를 합친 좀 더 새로운 버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익스텐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수익률 표이고요. 역시 아무래도 최근에 수익률을 견인한 이런 섹터들이 전통 섹터보다는 새로 각광받고 있는 니치 섹터들이다 보니까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에서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일단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발표해 주신 이도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지금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김재정 부회장입니다. 우리 배 대표님께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데, 제일 지금 요즘 궁금한 게,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리츠 전반적인 그런 이슈가 되겠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리츠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양쪽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예상이 되고, 또 하나 렌트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렌트가 올라가는 또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금년 말 그다음에 한 내년 정도까지 이 두 가지 그 상반되는 요인들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에코 지금 되고 있나요? 제가 이걸 껐는데. 삼 년 동안 계속 돌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저희가 현재 임대차 기간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저희 위치지만은 내년에 임대차가 만료되는 볼륨이 한 20%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이제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가치 2조 3천억, 4천억이니까요. 저희가 4천억 하면은 약 1조 원 이상의 로은 중에서 20%가 내년에 도래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내년 하반기로 진입을 하면서 현재 이제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마크 투 마켓 렌트 상승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해요. 물론 어느 시장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금리 상승 대비 시장에서의 임대
상승률이 항상 이제 뒤에서 따라오죠. 따라오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이지만 저희 그 첫 번째 만기 도래 트란치가 내년 말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적절하게 이제 인컴 향상도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리가 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피크를 칠 것이다라고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론적인 경우에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50bp에서 275bp 정도 플러스 이제 각 시중은행들의 스프레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 물류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그 올해 경험하는 20%의 상승률 역시도 임대료 상승의 굉장히 이제 시작에 이제 속해 있는 현상이라 일례로 북미나 특히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호주의 예를 보더라도 지난 2, 3년간 거의 2배까지 임대료 상승이 물류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공급과 뭐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내년 말 정도에 우리 국내 물류부동산 시장에서의 뭐 그 1등급 기관 투자 물건에 대한 임대료 상승률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아마도 현재 목도하고 있는 20%는 상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좀 조심스레 예상해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부장님께서 이제 뭐 뿐만 아니라 투자 기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스 렌트하고 인플레이스 캐시플로는 괜찮다. 인플레이스 론도 내년도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신규 투자건에 있어서는 결국은 급상승한 금리를 반영하는 프라이싱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규 물건을 당장 해서도 그 신규 물건들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뛰고 있는 20%의 임대료 상승을 100%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걔네들도 이제 다 기존의 인플레이스 임대차가 웨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 4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의 버퍼를 해줄 수 있는 프라이싱이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좀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위치라는 게 단기의 배당 성과가 물론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한테 연기금이라는 돈의 성격이 많이 몰려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요. 하지만은 저희가 리츠를 처음 이제 IPO 2년 전에 시켰을 때도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또 비교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일본 및 뭐 싱가포르에서의 부동산 리츠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투자가들은 지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총 수익 그 토럴 리턴에서 15%에서 17% 이상의 게인을 일궈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배당 수익률에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은 현재 시장에서 아주 우량한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산을 누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앞으로 1, 2년간의 캐시를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주체가 또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리츠가 하나의 회사로 인식이 된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단순 지금에 있는 자산이 뱉어내고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내년 내후년에 설비 시설을 투자하듯이 양질의 자산을 포착해서 또 투자가들한테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가져줄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숙제도 항상 안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토탈 리턴의 이제 업사이드 부분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뭐 이게 단순 수학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이게 뭐 cost of debt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은 cost of equity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즉 자본의 프라이싱 자체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자산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대적 조절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뭐 단기 1년 그리고 뭐 2년 동안 그 이러한
여건 때문에 물류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그 디스트레스 애셋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지난 1, 2개월 동안 또 저희 회사와 접촉돼서 뭐 검토가 요청이 되어 있는 그 디스트레스 시츄에이션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입지나 그 펀더멘탈의 경쟁력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시장이 완만했을 때 우량 자산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이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리츠 주체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트릭트리 금융 구조상으로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쌓아 올린 자산 매입가가 히스토리컬리만 봤을 때는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뭐 4캡, 4 초반 캡에서 굉장히 스프레드가 많아요. 즉 지금의 자산 가치는 저희 이제 한국 법상 저희가 매번 이거를 마크투마켓 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는 2조 3천억, 4천억이라는 자산 가치는 당시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당시의 LTV 역시 기어링 레이쇼 역시도 당시 매입가를 대비해서 현재 46% 수준대로 맞춰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각 트렌치별로 리파이낸싱 시점이 도래할 때마다 이제 자산 이제 가치에 대한 그 리어프레이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LTV 버퍼가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증을 통한 그 캐피탈 레이징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새로운 그 신주를 발생을 시켜서 그만큼의 디비던드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할 수 있는 그 LTV 버퍼를 통한 이제 그 대출을 조달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일례를 들어서 디스트레스 시츄에이션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 역시도 기존에 있는 또 주주들한테도 에퀴티가 올라가는 상황 없이 또 이제 배당을 또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해칭을 저희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 세종의 김중환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께 각각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일단 먼저 우리 베르핀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물류 시설에 있어서의 평가를 이제 캔들스퀘어가 이루어낸 가치가 이제 절대적 규모와 효율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효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규모적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차별화된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씀해 주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이보영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실은 이게 좀 뭐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그 한국 리츠의 이제에 대한 평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제 시가 평가 부분이 이제 대형 리츠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추세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대출이자 상승과 아까 우리 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어떤 이런 비용의 증가와 이제 수입의 이런 그 갭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되는데 과거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리츠 시장에서 이런 금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상승했을 때의 이제 리츠 주가의 흐름과 그 회복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뭐 준비된 건 아니어서 직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먼저 그 이제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자산 레벨에서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자산 레벨에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뭐 단순한 부분들이 물리적 부분들이 있죠. 일단 기존의 300평, 500평 지난 10년 이전에 개발되었던 이제 공급이 되었던 300평, 500평짜리 단층 물류센터 혹은 이제 복층이지만은 결국은 뭐 이제 직접 접안 액세스 없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시설들이 공급되었고 자산 레벨에서의 통폐합이라 하면
그런 이제 이 플로우 플레인 자체를 300평, 500평에서 3,000평, 5,000평, 10,000평 정도의 단일 플로우 플레이트를 가져갈 수 있고 직접 접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플로우 디자인 자체가 접안을 하고 물건을 이제 넣고 나왔을 때 실제 얼마나 그 동선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공이 된다면은 즉 어느 수준 이상만 된다면은 자산 레벨에서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물류 프로세스를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잡아먹냐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원의 그 어떤 상품의 100원의 물류 비용이 이제 총합해서 든다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물건의 보관, 이제 적재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 20원, 25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결국 교통비, 유류비, 그리고 이제 사람 관련 이제 인건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류를 해야 되는 이커머스나 3PL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20원을 내야 되는 그 저장과 보관, 유통, 그러니까 즉 장소에 대한 비용이 느는 부분이 P&L을 봤을 때 타격이 클 것인가 아니면은 그 80원 내는 부분에 대한 증가가 타격이 클 것인가를 당연히 먼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분산이 되어 있었던 fragmented market이라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ragmented asset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생성되고 있는 용인, 이천, 안성 등지의 그 주요 클러스터에 자기 자산을 담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비용 절감 여부를 확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례로 이제 저희 단일 센터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저희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천 지역에 4개, 5개 이상의 센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더 이상의 10만 평짜리, 15만 평짜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각각의 3,000평짜리, 5,000평짜리 물론 그것도 이제 넓지만은 그 공간들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 이제 소장 한두 명만 붙이는 양상 그리고 한 트럭이 그 이천의 클러스터 안에서 조금만 돌아다녀도 대부분의 물건들을 모고 이제 쌓고 유통시키기 좋은 구조로 갈 수가 있는데 즉 이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분산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공간 안에서의 동선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80%의 이제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3PL의 효율성이 지금 굉장히 제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지금 리서치 팀에서도 가장 핫한 토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고 또 인플레 컨선은 있고 그렇다면 리츠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사실 전례 없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금 리서치 팀하고 어제도 콜을 한참 했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딱 어떤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업데이트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한 건 예를 들면 코로나처럼 약간 마켓에 블랙스완이 있었을 때에 주식시장 대비 리츠 시장은 얼마나 더 리질리언트 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리츠 시장이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충격에 덜 영향을 받고 또 리커버리도 훨씬 더 잘 되는 상황이기는 했으나 이번 금리 상승 관련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오피셜리 나온 리서치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팔로우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들리나요? 네. 예. 이부영님한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장표 29쪽에 eligible property 섹터가 새로 들어가면서 인프라스트럭처와 팀벌리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편입된 들어간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 이런 게 있나요? 더불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게 팀벌리츠나 인프라스트럭처 리츠가 편입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두 번째 질문은 잘 안 들려서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소나 인프라스트럭처 이슈가 이제 뭐 US에 들어가는 데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좀 투입될 만한 정보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잘 안 들리네요. 너무 멀리 계셔서 그런가? 앞에 여기 오셔서 이쪽에 오셔서 잠깐. 죄송합니다. 마이크 일로 오시면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리츠하고 팀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아까 진행을 하면서 슬라이드 31페이지를 스킵을 하긴 했는데요. 슬라이드 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메리칸 타워 콥, 그다음에 뭐 크라운 캐슬 등등을 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상당한 리츠이나 US 리츠에만 인덱스에만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던 섹터였습니다. 근데 일단 이 섹터 자체가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프라만 담고 있는 리츠가 많지는 않지만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도 점점 그 섹터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켓 컨설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의 서베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글로벌 익스텐드 시리즈로 런칭을 하고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커미티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제공하고 있는 지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에쿼티 포션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들과 그 다음에 파이낸싱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을 다 합쳐서 만든 블렌드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투자자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진화하는 지수사업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출 포션에 대한 벤치마킹 니즈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 니즈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섹터를 리츠 인덱스에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블렌드 인덱스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다 자세히 이해를 못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예, 괜찮습니다. 예. 네. 현장 혹시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한 번 더 우리 대표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꾸 질문을 주시면 그게 아니라 사실 이번 주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ESG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부영 이사님께서도 이제 ESG 지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제재들 때문에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츠라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 관련된 회사이고 그 자산 규모가 한 2조 4천 때문에 사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물류업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과 그다음에 전략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좀 예전부터 좀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번 주제로 맞지는 않지만 그 물류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한 ESG 관련 이제 적용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어도 이제 이만 보자면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저희 자산의 대부분이 결국은 ESR 캔달 스퀘어라는 스폰서가 개발하고 안정화시킨 자산들, 직접 개발하고 안정화시킨 자산들을 이제 담아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이제 스폰서 사이드에서 개발했던 뭐 보양 자산 및 뭐 부천 자산 등등의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 단계에서 이제 그 자산 자체에 대한 리드 골드 인증을 이제 뭐 획득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매년 이제 그래스비에서 그 하고 있는 아시아 그 인더스트리얼 디벨로퍼 랭킹에서도
최고 점수를 2년 연속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리츠 사이드에 와서는 저희가 그 결과물을 받게 됐고, 저희 오퍼레이션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3, 4분기 정도에 종결되는 각각 이제 그래스피 등과 같은 랭킹에서 저희가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들을 이미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리츠들은 제가 디테일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이제 물류 부동산 사업자, 운영자의 지위에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발빠르게 ESG 관련 적용 사항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또 관련 리포트도 매년 이제 발간할 수 있는 역량을 뭐 당장 단기간 내에 저희가 좀 발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ESG에서 또 SG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각각의 지수들이 요구하고 있는 SG 관련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근래 느끼고 있는 점은 이것도 이제 ESG라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성숙해질수록 이 랭킹의 표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법상에는 위치가 저희 같은 이제 위트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즉 제3자 위탁 관리 업체로부터 이제 위탁 관리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회사 및 뭐 평가 지수에서는 이게 이제 3자로 형식상 절연되다 보니까 그럼 페이퍼에서는 예를 들어서 SG가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실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어차피 저희도 ESR이라는 이제 글로벌 펀드의 일원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제 위트 매니지먼트의 SG 부분이 적용되는 지수와 평가 시스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평가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또 시장 나름대로의 통합, 표준화 정도가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짧게는 올해 말,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는 내년부터 리포트는 발간하고, 짧게는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랭킹 시스템에 이제 주주와 투자가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났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ESG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캔다스퀘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저희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ESG 앵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런칭하게 된 것도 일본에서 J리츠 중에서 저희의 그린 리츠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블랙락과 함께 일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 그린 리츠 인덱스는 저희가 보게 되는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이, 첫 번째는 그린 빌딩 서티피케이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드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는가, 그리고 평당, 예를 들면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등등의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GeoFi라는 다른 데이터 벤더를 통해서 이제 그걸 더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S와 G는 사실 리츠에 있어서는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ESG 인덱스를 리츠에서는 발간하지 않고 있지만, ESR처럼 실제로 모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S와 G에서 측면에서도 또 다른 평가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ESG 인덱스는 FTSE4Good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S와 G도 리츠에 있어서 현실 가능한 앵글이 생긴다면 할 수 있는 플랜을 찾아보고자 저희가 리서치 파이프라인 미팅할 때 항상 나오는 허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원래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혹시 꼭 질문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세요? 네. 네, 릭스 코리아 투자자분의 기정입니다. 저는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캔다스퀘어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편입을 1, 2년 동안 계속 진행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기존 유지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 물류보다는 요즘 거치기 상승을 해야 기존 물류 쪽으로 좀 투자하는 좀 경향이 강한데,
기존 물류를 편입하는 것과 새로 개발하는 것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들 만약 개발을 한다 그러면 요즘 용인과 이천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신규 공급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이천 지역이라든지 우리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잠시만요.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재량점은 작년에 이제 9천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리츠라는 거는 돈이 애플 대 애플로 이제 자산 편입에 쓰여지는 거니까 저희한테 신규로 들어온 자산이 9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뭐 최소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규모의 자산 편입은 항상 검토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뭐 많은 질문이 있었던 자본시장의 맥락과는 또 별도로 저희가 주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본시장은 결국은 돈을 모으려면은 자본시장에서 그 정도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 계획을 항상 매년 앞으로 뭐 3, 4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평수로 따지면은 약 한 30만 평 조금 넘는 규모의 연면적을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30만 평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70%에서 75% 정도가 저희 스폰서 사이드에서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자산이 이제 저희가 리츠에서 직접 시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3자가 개발해서 안정화시킨 자산들을 저희가 수위로 확보해서 편입을 시키는 7대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트레스 상황들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질문은 한편으로 보면은 리츠가 직접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의 비율이 좀 더 많아질 것이냐 안 많아질 것이냐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가용한 옵션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감안했을 때는 네, 앞으로 뭐 1,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뭐 7대3, 8대2의 비율이 좀 더 탄력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ESR 캔달 스퀘어라는 모 회사가 개발하고 안정시키는 자산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이 클래스에서는 자산 클래스에서는 가장 프라임한 자산이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많이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그리고 또 모 회사 역시도 개발의 주체로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트레스 시츄에이션이 오지 않는 게 굉장히 두터운 에쿼티를 가지고 항상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 주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40% 이상의 에쿼티를 항상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구조적으로 봤을 때 디스트레스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가기 힘든 개발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 회사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나머지 좀 더 저희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hird party 마켓에서의 뭐 30%, 25% 비율을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퀘션은 용인 이천 등지, 뭐 기타 이제 수도권 등지에서 인허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뭐 tertiary 마켓으로 인정하고 있던 뭐 시장으로 진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 게 뭐 일례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만 보자면 대략 한 80% 넘는 비율이 현재 수도권 안에서의 전통적인 물류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부산 경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은 경남 지역 나름의 굉장히 이제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물류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인앤아웃이 부산에서
이루어져서 경부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서울과 나머지 지역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그게 이제 정방향 물류거든요. 이제 큰 그림을 생각했을 때는 두 지역에 저희가 이 존재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아직도 그 모회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리치 단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시장을 개척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존재, 퍼스트 무버였고 지금도 이제 비기스트 무버인데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에 저희가 뭐 큰 존재감이 없었던 인천 등지의 지역에 들어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저희 인천 혹은 뭐 아주 서부 경기 권역에서의 투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천 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지난 뭐 3년 동안 또 가장 많은 또 자본이 투입되었던, 그리고 많은 개발이 예정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좀 관망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숫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많은 부분이 일반론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개발 비용에 따른, 즉 토지비 상승 및 공사비 상승에 따른 한편으로 좀 인위적인 그 제품들이 구성이 되었다. 인천에서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수요와는 또 별도로 이게 이제 오버스펙이 되고 또 이제 공급이 그 이제 수요에 정확하게 오버랩 되지 않는 제품들이 뭐 몇몇이 있다 정도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좀 더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인천뿐만 아니라 용인, 이천을 제외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5년, 6년 이전에 공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마켓들이 이미 메인스트림이 됐어요. 네, 뭐 안성이 굉장히 큰 또 example일 것 같고, 여주의 일부분 또 경쟁력이 있는 소재지가 있고 또 여주의 어떤 파켓은 또 경쟁력이 없는 파켓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인허가의 어려움에 따라서 개발 형태 역시도 이전에 어떤 지역에 분명히 공급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전통 클러스터 부산 경남 이외에는 좀 굉장히 선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물류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물류 ESR 팀장 스케일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잘 됐고 시장에도 많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홍콩에서 우리 발표해 주신 이고영 이사님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역시 산업 토론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주제로 우리 저희 부동산 금융 투자 포럼의 좋은 주제로서 이 포럼을 진행해 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의 김정훈 대표님 마지막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아니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열띤했던 것 같고 다들 고민 중이신데 그 대표님이 설명 잘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보영 리서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써 22년도 제2차 산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참석하신 분들은 잠시 기념 촬영 한 장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보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보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많은 거 네네. 요즘은 지나가지고 빨리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저희도 여러 가지 궁금했을 텐데 네, 본부장님. 제가 오디오가 좀 이상해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